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카프시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될 전철희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강의의 내용은 이 카프의 시대의 다른 강의들과 이렇게 많이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임화 시인에 대한 이런 강의가 하나 있었을 것이고 신경향파에 대한 강의가 있었을 것인데 거기 있었던 내용과 이제 많이 비슷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잘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이 여기에서 설명이 잘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조하셔가지고 다른 강의들과 함께 이렇게 맞춰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에서는 카프시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짤막하게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프시라고 하는 용어는 카프라고 하는 조직에 있는 시인들이 쓴 시를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카프시라는 용어보다는 사실 프로시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썼습니다. 프로시라고 하는 말은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시 내지는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노래한 시라고 하는 뜻이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카프시라는 용어보다는 프로시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이나 시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단체의 이름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당연히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시, 민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문학 이런 거를 지칭하는 말이었지요. 요즘은 여성문학,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담은 문학도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프롤레타리아 문학, 프롤레타리아 시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앞과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이 다 카프의 문학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프시라고 하는 용어도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시라는 용어 못지않게 카프시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쓸 예정입니다. 하지만 강의 중에 프로시라는 용어도 제가 쓰다가 카프시라는 용어도 쓰다가 이렇게 혼용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다른 용어는 아닌 것 같구나 라고 그냥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프시가 이제 문학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작품들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6개의 카프 문학을 같이 여러분들과 읽어볼 예정인데요. 그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는 작품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여러 유명한 시인들이 있지요. 아마 제일 유명한 사람은 김소월, 윤동주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인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한국어로 보편타당한 감정을 노래한 시인들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 꽃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런 구절 같은 것이 너무 아름다운 한국어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건 대중가요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한 아이유의 노래 이런 거는 내 정치적 지향이 어쩌든지 간에 이 노래 참 좋구나, 이 노래는 참 감동적이구나 라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카프시는 보통 자본주의는 나쁘다,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노동자와 농민이 잘 사는 사회체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주장을 매우 강하게 담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정치적 내용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 작품들을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치적 내용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무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김소월과 한용운 같은 시인들의 시는 간결하고 음악적으로 짤막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한국어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제가 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볼 카프 시는
우선은 언어가 좀 정리가 안 돼 있고 굉장히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들은 이게 짤막한 시가 아니라 거의 무슨 긴 편지지에 써놓을 법한 그냥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은데 라고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소월과 윤동주 같은 시인들을 높이 평가하는 잣대로 본다면 아무래도 카프 시는 좀 문학성이 떨어지고 함축성도 없고 언어의 아름다움도 없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세기의 여러 한국이든 해외든 여러 가지 이제 문학인들이 했던 시도들을 본다면 꼭 그 김소월, 한용운 같은 문학만 모든 사람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정치적인 지향과 의지 같은 거를 문학에 담으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는 1960년대에 활동했던 시인 김수영과 신동엽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아름답게 담아내려고 했던 중요한 시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카프의 시가 신동엽과 김수영 정도의 엄청난 예술성을 이뤘다고 이제 보이지는 않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문학을 통해서 예술적인 가치를 이루면서 정치적인 지향도 표현하려고 했던 중요한 사례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의 잣대로 카프의 시를 평가하지 말고 김소월과 한용운, 윤동주 같은 시인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인 지향을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 카프 시였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3개의 장으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프로시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다루겠고, 그 다음에 카프시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룰 만한 작품 2작품을 살펴보겠고, 마지막에는 이제 카프시에서 그래도 제가 좀 되돌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2개 정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카프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생각입니다. 첫 번째 장, 프로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2개의 작품, 김석송의 무산자의 절규와 김기진의 화강석, 요즘 말로 화강암이죠. 화강암의 옛날 화강석이라고 한 거죠. 화강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김석송의 무산자의 절규입니다. 작품을 제가 굳이 낭송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보셔도 괜찮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나는 무산자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산자 내지는 무산계급이라는 말을 요즘은 많이 쓰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 정도까지는 무산자, 무산계급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산자는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흙수저를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무산자들은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구하든지 뭐를 해서든지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유산자, 즉 이제 돈이 많이 있는 금수저들은 자신이 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뭐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이자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계속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자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무산자는 너무 힘겹게 산다 라고 많은 정치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이념이기도 하고 정치적 지향이기도 하겠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무산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뭐 민주주의, 인본주의, 당시에는 뭐 이제 아나키즘,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뭐 이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 또한
무산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많이 쓰이던 말이 무산자였는데, 여기 있는 이 김석송이라고 하는 시인은 나는 무산자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작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보면 나는 뭐 황금, 토지, 주택 이런 재산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사회적 이념을 원하지도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합리한, 뭐 지금 말로 한다면 합리적인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합리적인 생활만을 나는 요구할 뿐이다. 그리고 인간이란 재산만을, 진실한 의미의 인간이 되는 것을 나는 요구한다 라고 이 시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내용은 세 개의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나는 무산자다 라고 선언하는 부분. 둘째, 나는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원치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셋째, 이제 나는 합리적인 생활을, 진실한 의미의 인간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보통 내가 무산자다, 내가 무산계급이다, 내가 흙수저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흙수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무산자들을 위한 어떤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 필요 없고 진실한 의미의 인간이 되기를 요구하고 절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의미의 인간이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 작품만 봐서는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공산주의든 뭐 자본주의든 식민지든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뭐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첫째로 이야기할 것은 무산자라고 하는 계급적이고 사회적인 용어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공산주의를 요구하진 않는다, 뭐 사회주의도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저는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작품이 나는 사회 체제의 변화를 원하진 않아, 그냥 진실한 인간을 원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이 퇴폐적인 낭만주의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폐적 낭만주의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3.1운동이 일어난 해는 1919년이었습니다. 당시의 시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이렇게 외쳤는데, 그러고 나서 당시에 한반도가 크게 변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여전히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고 우리가 만세를 불렀지만 이게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1운동을 기점으로 한번 만세를 불러보고 나니까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도 어느 정도는 경험할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20년, 22년에 폐허와 백조라고 하는 잡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잡지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문구, 오상순이 폐허 잡지에 이제 처음에 썼던 글인데요. 우리는 폐허 속에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폐허 속에는 우리들의 뭔가 다 안 좋은 말이죠. 뭐 부족, 결핍, 결함, 공허, 불평, 불만, 뭐 걱정, 근심,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다. 이 폐허는 멸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다. 이런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반도는 폐허 같은 곳이다. 정말 뭐 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온갖 불만과 안 좋은 감정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서가 문단에 넓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반도의 상황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을 생각해 보면 한반도에서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풀어낼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토론하고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3.1운동 이후의 식민지 상황에서는 그런 식의 정치적인 참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폐허 같은 곳이고 희망이 없고 이런 안 좋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사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런 불만을 가진 인간으로 남아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기류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보신다면은 여기 있는 김석송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재산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시작한 이후에 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사회적인 이념 같은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로지 나는 제대로 된 진실된 인간으로 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 자체가 당시에 이런 불만으로 가득 찬 사회적인 기류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살펴볼 작품은 김기진의 화강석입니다. 신경향파 문학에 대한 강의에서 아마 이름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김기진은 초기 카프의 문학운동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평론가입니다. 작품을 이제 보면 가장 앞에서는 나는 역사의 페이지에 낫, 예전에 낫과 호미를 가지고 농사나 이제 공사를 이제 하죠. 낫 하나 있는 화강석과 같은 인민의 그림자를 보고 있다. 인민의 대가리 위에는 거대한 탑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인민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가나 시인보다도 화강석과 같은 인민이 더 훌륭한 편이다. 여기까지의 메시지를 마지막 연에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시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민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아마 인민은 영어 단어 people, 더 people의 번역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민, 민중, 국민, 시민 이렇게 여러 개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가 people인데요. 아무래도 인민이라고 하는 용어는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이제 좀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선호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인민을 대변한다 이런 식의 용어 같은 걸 많이 쓰고, 아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인민이라고 하는 용어는 별로 쓰지 않고 있지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인민이라고 하는 용어부터가 어느 정도 그 진보적인 이념 시인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인민을 화강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곳을 보면 화강암이 오래되어 있는 것을 많이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화강암은 기본적으로 용암의 마그마가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제 몇천 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강암은 굉장히 이제 투박해 보이고 까만색이면서 뭔가 뾰족해 보이고 하는데, 그냥 매끈하게 있는 돌보다는 뭔가 단단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민은 화강암처럼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하고 투박하지만 강력한 존재이다 라고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강암 같은 인민들이, 그리고 그 인민의 위에 있는 어떤 거대한 탑이 언젠가는 무너지고 화강암들이 이제 더 나은 역사의 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는, 뭔가 투쟁을 하든 뭐 혁명을 하든 시위를 하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김기진 시인은 이 작품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낫이라고 하는 용어가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 있는 낫과 망치는 아까 말한 무산계급, 낫과 망치를 가지고 직접 자기의 육체로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심볼로 오랫동안 쓰여져 왔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인민이 화강석처럼 단단한 존재들이고 이들이 언젠가 행동을 통해서 나쁜 사회체제를 없애버리는 최후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듯이 인민이 언젠가 걸기하고 시위를 하든가 혁명을 하든가 해가지고 지금의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낙관적인 믿음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봤던 김석송의 시는 나는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싫고 그냥 진실한 인간으로 살아남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김기진은 언젠가 저 위대한 인민들이 최후의 심판을 하고 이 사회가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훨씬 더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김기진이 정말로 인민들이 최후의 심판을 하고 사회가 혁명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진이 그 다음 해인 1925년에 젊은 이상주의의 죽음이죠. 젊은 이상주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는데 그 작품을 보면 인민이 언젠가 걸기하고 혁명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사회주의자가 그 자기의 이념을 배반당하고 우울해하다가 죽는다는 이런 내용의 작품이거든요. 이런 작품을 보면 사실 김기진 본인도 그 식민지 상황에서 인민이 걸기해가지고 사회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지는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기진이 이런 낙관적인 믿음을 확고하게 가졌든 그렇지 못했든 간에 어쨌거나 우리가 앞에서 본 이 화강석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에서는 언젠가 인민이 이런 혁명을 이뤄낼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를 자기 굉장히 낙관적인 자세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점에서 1924년, 25년쯤이 되면은 이렇게 혁명이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한국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카프는 192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김석송의 시는 1921년에 나온 거였고 뒤에서 본 김기진의 시는 24년에 나온 것인데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카프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는 사회 비판적이고 심지어 이런 인민의 걸기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이런 작품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카프가 직접 만들어지고 나서는 카프에 속한 시인들이 어떤 작품을 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파트, 카프 시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로 살펴볼 작품은 임화의 작품과 권환 시인의 작품입니다. 임화는 카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별도의 강의로 한번 이렇게 나눠져 있는 만큼 이 시를 볼 때 임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작품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여기 제목에도 나오는 화로라고 하는 단어. 지금은 우리가 화로라고 하는 걸 쓰지 않죠. 예전에는 이제 보일러 같은 게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방에 좀 따뜻하게 하려고 불 이렇게 놔두고 그 예전에는 집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라이터가 있지도 않으니 화로에서 담배를 피고 화로를 또 재떨이처럼 쓰기도 하고 이랬던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오빠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작품을 쓰고 있는 사람은 여동생이구나 라고 우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동생이 오빠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고요. 어느 날 보니까 오빠가 그렇게 좋아하던 거북무늬 화로가 깨졌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작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여동생이 있는데 그 방에서 오빠가 좋아하던 화로가 갑자기 쨍그랑 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깨지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아, 이 화로를 좋아하던 그 오빠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라고 영화의 관객들이 생각을 하겠죠. 이 작품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뒤에 보면은 영남이라는 사람이 이제 피오닐, 여기 피오닐이라고 하는 용어는 당시에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굉장히 어린 사람들 13살, 15살 이 정도의 젊은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빠와 그 피오닐인 영남이가 함께 담배를 이제 뻐끔뻐끔 피워대던 그 화로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이제 중간에 생략한 부분이 길어요. 파업도 하고 했는데 나쁜 일본 경찰들이 잡아갔죠. 뭐 이런 식의 이런 스토리들이 좀 이제 암시되는 구절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 하지만 전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에 고마운 청년 오빠, 뭐 무수한 위대한 친구, 노동자들이 있고 뭐 귀한 동무, 동지, 동료가 있고 다음에는 우리 동무들이 싸워서 이 승리, 뭐 혁명이나 파업이나 뭐 시위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결국에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빠가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오빠의 동지들, 다른 노동자들이 싸워서 결국에 승리할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힘들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김석송, 김기진의 시에 비해서 이 작품은 분명히 정치적인 지향은 확실하게 드러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나름 스토리도 있고 감성적인 구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게 읽히고 정말 여동생이 오빠한테 쓰는 편지를 훔쳐보는 기분으로 조금 이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작품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중요하진 않은 부분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시와 문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환유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환유는 아까 말했듯이 이 화로가 깨지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 화로에서 맨날 담배를 피웠던 오빠에게 뭔가 불행한 일이 닥쳤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오빠를 표현하는 하나의 다른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화로인 것인데 이런 식으로 좀 오빠가 맨날 담배를 피던 화로로 오빠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환유라고 하는 표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에서는 여동생이 있고 그 여동생의 오빠가 있다면 오빠는 투쟁하는 노동자를 이제 상징하고 여동생은 오빠를 지지해요, 오빠를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지지자 위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마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김기진이든 김석송이든 이마든 이런 지식인들이 이 작품에 나오는 여동생처럼 이렇게 응원해주는 존재이고 아까 말한 인민, 민중,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은 이 작품에서 나오는 오빠,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 뭐 파업하다가 잡혀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마 같은 지식인들이 민중들이여 저희는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당신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구도를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본 김기진 시인의 작품 같은 거랑 비교해 본다면은 저는 이게 훨씬 더 재미있고 쉽게 읽히고 뭔가 감동도 있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작품에 이제 어떤 서사 이야기가 있고 저는 오빠를 하지만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름 감상성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품이 나오고 나서 아까 본 그 김기진과 임화는 이른바 단편서사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아마 신경양파에 대한 강연과 임화에 대한 강연에서 언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길게 사연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김기진이 이 작품을 보고 단편서사시라고 명명을 하면서 우리 카프 사회주의 시인들은 계속 임화의 단편서사시 같은 거를 써야 된다. 왜냐면 아까 김기진이 쓴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좀 재미가 없이 그냥 정치적인 구호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뭔가 감동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이런 작품들을 써야지 많은 대중들이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좀 사회주의적인 관념 같은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를 쓴 임화는 그 글을 보고 김기진에게 비판을 퍼붓습니다. 우리 오빠와 하루는 내가 쓴 작품이지만 문제가 많이 있었다. 노동자와 농민의 투쟁이 정당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여동생의 입장에서 오빠 난 오빠를 응원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감상적인 이야기만 해서 명확한 사회주의적인 이념, 논리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비판을 하고 김기진도 비판을 하고 이 작품의 가치를 좀 깎아내리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은 임화의 이 작품이 카프에서 나왔던 모든 작품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나고 좀 그나마 감동이 있고 오늘날에도 읽을 만한 작품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화의 비판을 보고 나면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화의 시가 감상적이고 그래 그러면 더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시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동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작품을 써야 될까요? 여기 보이는 고난의 작품 같은 것이 그런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명확하게 표현하자라는 생각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한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소부르주아, 뿌띠 부르주아, 소시민이라고 번역이 되는 용어이기도 한데 소부르주아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너희는 프롤레타리아의 적이다. 어서 다른 데로 가버려라. 홍등가 여자가 나오는 술집, 카페 같은 데로 가거나 너희 집 안방 구석에게 가거나 한멸의 나라로 가거나 아무튼 어디론가 가버려라. 작은 생쥐 같은 소부르주아지들아, 늙은 여우 같은 놈들아, 너희의 가면 그리고 지식의 껍질을 짊어지고 이제 가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보면 그냥 제목에서부터 소부르주아라고 하는 나쁜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은 그냥 없어져 버려라. 너희는 나쁜 놈들이다 라고 고발하는 것으로 시의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일관하고 있는 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김기진의 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낙관적인 믿음을 표현했었고 임화의 시 같은 경우에는 감상적이고 좀 서사적인 그런 좀 매력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진영에 있는 나쁜 놈들, 소부르주아들은 이제 다 때려 부셔야 된다. 너희는 나쁜 놈들이다. 라고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고 그 점에서 만약에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래 맞는 이야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부르주아는 어떤 사람들이야? 왜 고난이라고 하는 시인은 소부르주아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그럼 소부르주아들 비판하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게 된 작품이죠. 이런 작품을 좋은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시점으로 본다면 제가 보나 여러분이 보나 다 좋은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카프 시인들도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는 꼭 긍정적으로만 보진 않았습니다. 임화의 우리 오빠와 하루 같은 시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를 쓰면 이게 문학적인 가치가 있니? 뭔가 사람들 설득할 수 있니? 사회주의적인 이념이 투철하게 설득이 되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내부의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의 카프 문인들은
뼈다귀 쉬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했었는데, 보통 뼈다귀에는 이제 고기가 붙어 있어야 되기 마련인데, 이런 작품들은 뭔가 문학적인 예술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정치적인 선동 문구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고기가 없이 그냥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런 앙상한 시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카프 시가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은 여러분 세 가지 경향만 이제 알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경향파 문학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김석송, 김기진의 작품처럼 막연하게 인민과 민중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사회가 변화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을 담은 작품들이 이 경향에 속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편서사시입니다. 임화가 썼던 그런 뭔가 감동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작품들, 그리고 좀 길고 약간은 단편소설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들, 이 경향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카프라는 조직이 좀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더 강하게 받아들일 때쯤에 이제 나온 1930년쯤부터 이제 나온 몇 개의 작품들인데, 뼈다귀 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안 좋게 이제 이 작품들을 좀 폄하하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당시에서부터 이제 썼던 용어이니까 제가 그냥 임의로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강하게 표현한 작품들을 뼈다귀 시라고 지칭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눈다면 그나마 우리가 오늘날 감성에서 읽을 만한 거는 이마의 뭐 단편서사시 정도는 뭐 그래도 읽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뭐 신경향파 문학이나 뒤에 나온 뼈다귀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학적인 가치가 높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연의 초반부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경향의 문학 작품들이 나오고 이 작품들에 대한 평론들이 나오면서 문학이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사회에 비판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퍼지고, 그런 생각을 직접 실천에 옮긴 사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카프가 만들어진 1925년은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김소월의 진달래 꽃이 시집으로 발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 시집에 나온 작품들은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분명히 문학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작품들이 한국 문학의 뭐 최고봉이라고 하는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식민지 조선에서 뭔가 하지만 사회적인 이야기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을 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를 인정해 준다면은 비록 작품의 문학적 성취가 뭐 김소월, 한용운 필적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런 여러 시인들이 사회 참여를 문학을 통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는 것 정도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임화가 이제 선보인 단편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후에도 많은 후대의 작품들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 법한 시인으로는 신경림 시인이라든가 정호승 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쓴 몇 개의 작품들은 어떤 이야기를 담으면서 감동도 주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임하의 시에서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프 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흘러갔고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흐름을 우리가 우선 염두에 두면서 한번 함께 읽어볼 만한 작품을 제가 임의로 2개 선정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박세영의 산제비라고 하는 작품과 박파량의 너무도 슬픈 사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앞에 있는 작품들 못지않게 좀 문학적인 가치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꼭 사회주의니 뭐니 하는 이런 이념을 떠나서도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감상을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세영의 산제비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참고로 말하면 박세영은 당시 카프에서 꽤 열심히 활동을 하던 시인이었고, 분단이 될 때쯤에는 북한으로 건너가서 살았고, 북한에서 지금까지도 불리고 있는 애국가를 이제 작사를 하기도 하고, 북한에서 꽤 이제 명예를 얻으면서 잘 산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를 보면 1936년 11월이고 카프는 35년에 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문학, 사회주의 문학, 신경향파 문학 이런 걸 하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탄압 때문에 더 이상 사회주의 문학 같은 것은 못하겠구나 라고 절망을 하던 게 35년이었던 것인데요. 36년에 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산제비가 이제 있다. 산제비는 자유의 화신 같다. 너희라고 했는데 너희의 옛날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자유의 화신으로서 뭔가 날개를 펴고 있구나. 나도 날개를 펴보고 싶구나 너희처럼. 산제비야 날아라. 화살같이 날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나는 너희처럼 날개를 펴고 날 수 없지만 제비 너희들은 날개를 펼치고 자유롭게 날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표현하면서 마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을 볼 때 저는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그 사회주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된 1935년이 지난 이 36년에 이제 사회주의 이념을 버렸으면 그냥 이제 시를 안 쓰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일본에 그냥 편하게 협력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인데, 나는 지금 자유롭지 않지만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제비들아 너희라도 이제 자유롭게 살으렴. 나도 너희처럼 자유롭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당시의 상황에서 일본의 이런 압박 때문에 우리 조선인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더 자유로운 사회체제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나름 서정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은 가슴이 아파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박세영 씨는 나중에 북한에 가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 지배체제를 많이 찬양하기도 했고 거기에서 또 잘 먹고 잘 사신 분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여러 가지로 우리 머릿속에서는 좀 복잡해지게 만드는 시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카푸시를 통틀어서 가장 문학적으로 가치가 좀 높다고 생각되는 작품은 사실 이 작품입니다. 박파량 시인은 카프의 초기에는 가담을 하다가 나중에 그 뭐 소부르주아지들은 나가라 뭐 이렇게 말한 그 뼈다귀 시 같은 것이 이제 유행할 때쯤에는 나는 카프에서 더 활동을 못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탈퇴를 했던 시인인데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작품을 쓸 때는 이미 카프에서 탈퇴를 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 작품 정도면은 당시에 카프 주변에 있었던 혹은 카프에 속해 있었던 시인들이 썼던 작품 중에서는 굉장히 문학적인 가치가 있고 뭐 지금 우리가 막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것인데, 이런 시대에도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작품의 앞에서는 나한테 진달래 꽃을 노래하라 하십니까? 이 가난한 시인한테 그 가냘픈 꽃을 이 속절없이 이렇게 피어났다가 이제 조용하게 떨어지는 그 꽃을 노래하라고 하십니까? 이 시에서는 진달래 꽃이 뭔가 힘들게 피었다가 그냥 속절없이 떨어져 버리는 좀 허무하게 이제 살다 가는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품의 뒷부분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의 선구자들, 뭐 순환의 모양이 이제 묻어있는 꽃이 진달래 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제시대 때 뭐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통을 겪고 뭐 심지어 죽기까지도 한 사람들,
혹은 그 이전에 조선, 고려, 신라 이런 데에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다가 혹은 뭐 정의를 위해서 살다가 순환을 받던 여러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힘들게 피었다가 속절없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꽃들과 그런 한국의 이런 뭐 선구자들이 비슷한 처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소월의 진달래 꽃이라고 하는 시집이 나온 해가 1925년이었습니다. 지금 읽기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시들이 담겨 있는 시집인데요. 시인들은 그런 꽃을 보면 뭔가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 정상적인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박파량은 나는 시인인데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진달래꽃을 노래할 수 없다. 진달래꽃 그 이제 속절없이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보면 우리의 선구자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 선구자의 불행한 순환이 진달래꽃에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 노래하지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통해 당시의 어두운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의 마지막 구절에 이르면은 생각지 못한 반전이 나오게 되는데요. 진달래꽃은 그 속절없이 떨어져 버린 꽃이야 라고 이야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진달래꽃은 오려는 봄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찬바람 오고 가는 산허리에서 오히려 웃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올해 피는 꽃이 예쁘고 좋은 꽃이 아니라 봄철을 먼저 아는 꽃이 정말 꽃이다. 봄이라고 하면 한 3월에서 5월 정도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봄에 이제 끝까지 피어 있고 심지어 여름에까지 피어 있는 꽃들도 많이 있는데, 진달래꽃은 비교적 좀 일찍 이제 떨어져 버리는 꽃이라서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5월, 6월까지 피는 꽃보다 진달래꽃은 먼저 이제 봄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꽃이기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빨리 떨어지고 순환을 겪기 때문에 오히려 진달래꽃은 더 아름답고 숭고한 꽃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에 있는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까지 한국 땅에서 고생을 하고 뭐 봄철을 만들기 위해서 뭐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여러 선구자들도 진달래꽃처럼 먼저 봄철을 알고 행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았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복합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에 남기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했듯이 박파량은 카프에서 계속 활동해온 시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서정시, 아까 말했듯이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자연과 사랑 같은 감정을 노래한 작품들을 쓰기는 어려워진 시대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런 사회에 대해서 고발하는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야기한다고 해도 뭐 박파량의 이런 작품보다도 김소월의 그 완결된 서정시가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이고 오늘 본 어떤 작품들보다도 더 제 감수성에는 맞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당시에 이제 한반도 조선의 상황이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제 감안한다면은 당시 상황에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이런 작가들이 있었고, 그 작가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지향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작품들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6명의 시인이 썼던 작품들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저의 감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충 오늘의 강의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카프의 시가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오고 있듯이 카프의 시가 가지고 있는 미학이나 매력은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시를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는 문학과 그들이 썼던 문학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의미일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의 강연을 여러분이 한번 들으면서 지금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이런 종류의 문학이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한국에 존재했었구나. 그리고 그 작품들에는 나름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고민과 의지 같은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오늘의 강의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